안녕하세요. 의료계 한 이슈를 쉽게 짚어드리는 이재갑의 메디칼 쇼크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국제보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서 짚어드렸고요. 오늘은 두 분 같은 분들 모시고요. 우리나라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진단이라든지 백신과 관련돼 있는 그런 동향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제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라이트 재단의 전략기획이사이신 이윤상 박사님, 그리고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이신 송만기 박사님이십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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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 좀 많이 해주셨고, 또한 국제보건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상황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됐었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두 분이 하고 있는 역할이, 특히 라이트 재단 같은 경우는 국내 뭐 진단 회사라든지 백신 회사들 중에서 괜찮은 품목이 있으면 그것들을 선정해서 그것들을 연구 개발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저소득 국가에 이제 그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국제백신연구소는 주로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백신의 임상시험까지 마무리해서 허가까지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할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이제 라이트 재단에서 주로 어떤 품목들을 주로 이제 심사하고 또 그런 품목들을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묶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듣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재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빌 게이츠 재단, 그리고 한국 정부, 그리고 이제 국내 한 7개 기업이 이제 기금을 출연을 해서 중저소득 국가에 호바라는 감염병 혹은 팬데믹 잠재력이 있는 이런 감염병 등에 필요한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어느 정도 비율로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40% 정도의 가지수의 과제가 지금 백신에, 그리고 대략 한 40% 좀 안 되는 비율이 이제 진단기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도 이런 이제 중저소득 국가, 가난한 국가들의 호발하는 감염병 등의 R&D 투자라는 그 기금 기관 중에서 진단기기가 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이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단기기 분야를 좀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저소득 국가에 호발하는 감염병, 말라리아라던가 결핵, 혹은 이제 항생제 내성, 혹은 이제 기생충 질환들로 대변되는 이제 소외열대 질환, 그리고 이제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같은 이제 팬데믹 포텐셜이 있는 그 감염병에 대한 진단기기 등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요. 또 이제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또 찾고 있는 것은, 일단은 좀 적정한 가격에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PCR 분자 진단의 방식을 상당히 간소화해서 소형화해가지고, 또 이제 그 전문적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역보건의료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형화되거나 간소화된 진단기기, 분자진단기기, 현장 기반형 POC 분자진단기기 등을 좀 찾고 있고, 혹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그러한 기술 중에 상당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현재 저희 재단에서 이제 투자하는 이런 이제 기기 중에서는 뭐 나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POC 진단기기 방식을 훨씬 더 소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부 이제 말라리아 진단기기 같은 경우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혈구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 방식의 접근을 적용을 한 진단기기 등을 저희들이 이제 또 투자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기술 이노베이션의 역량을 담아서 간소화시키고, 또 현장 기반의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진단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투자하거나 지금 저희들 재단에서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국제백신연구소는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콜레라 백신이 이미 상용화돼서 전 세계 콜레라 백신의 거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고. 90% 이상. 90% 공급하고 얘기 들었고, 장티푸스 백신도 이미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을. 이제 WPQ까지 다 받은 그럼 이제 상황입니다. 공급 바로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콜레라랑 전태프 백신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백신들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었을 텐데 주로 어떤 백신들을 가지고 이제 협력을 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 이제 그런 백신의 저희 개발 및 필요한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는 지난번 코로나 때 그 1년 안에 그러니까 300일 좀 넘는 기간 안에 백신이 개발됐지만 지금은 목표가 100일입니다. 아, 100일. 그래서 이제 100일 안에 이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에 저희도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전략 자체가 이제 미리 좀 개발해 놓자. 그러니까 임상까지 해서 어떤 위험이 될 만한 백신을 질병을 선정을 해서 미리 백신을 개발해서 이제 그런 팬데믹 상황이 오면 바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전략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지금 백신을 개발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위험도가 높은 바이러스, BSL-4에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바이러스인데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이제 많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발하려면 백신 개발을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어디에서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이트를 저희가 발굴하고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임상 시험을 나중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전략을 저희 연구소가 맡아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프트밸리 피버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그 아프리젠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mRNA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시험을 할 능력은 아직은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세이법을 다 세팅을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지원을 해서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피의 100일 작전에 맞추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전략들 그거에 함께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감염병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백신 플랫폼들이 대부분 뭐 동원이 되고 있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mRNA 플랫폼이 최근에 되게 각광을 네. 받고 있기는 한 상황이기는 한데 네. 그러면 이제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플랫폼 기술과 가지고 네. 어쨌든 백신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네. 부분에 좀 집중하고 계신지.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박테리아의 이제 저개발 국가에 상당히 많이 심각한 것들 중에 또 박테리아가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이은상 이사님 말씀하신 엔티마이크로 레지스턴트 그러니까 다약제 내성 균에 대한 어떤 그런 백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컨주게이션 기술이라고 폐렴 구근 백신 잘 아시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13가짜리 백신은 다 이게 접합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과 그 균의 백신 성분이 되는 이 당, 카보하이드레이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결합을 시켜서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킨 건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기술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그거 붙이기만 하면 백신이 접종되는 이제 그러한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국내에 이걸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저희가 볼 때는 전 세계에 그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가 임상 시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우리 이재학 교수님과 함께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임상을 수행할 예정인데 그 외에 이제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 기술은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과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가비라든지 게이츠 WHO에서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의 첫 번째로 선정이 됐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발맞추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같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단과 관련돼 있어서 요새 이제 진단 기기들 나오는 거를 보거나 좀 컨셉 페이퍼 같은 걸 보면 야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요새 보고 있거든요. 윤상 박사님 이제 많이 심사도 하시고 많은 기업들하고도 대화도 하시고 이랬는데 와 이런 기술은 정말 좀 대단한데 이런 기술이 상용화될 수도 있겠네. 이런 좀 이렇게 좀 신기하거나 아니면 좀 정말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한데 잘 못 만들었던 건데 최근에 좀 그런 돌파구가 마련돼. 그게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그런 기술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좀 전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그 간단한 방식으로 현장 기반으로 분자 진단 수준의 진단, 확진 진단을 할 수 있는 소위 PCR 검사 수준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이제 상용화도 됐지만 또 국내 기업에서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카트리지라고 하는 손바닥 그 주먹보다 조금 작은 어떤 통 하나에다 카트리지에다가 검체를 떨어뜨리고 그 카트리지만 그 소위 이제 PC 본체 형태 크기 정도 혹은 작은 이제 미니 수트케이스 정도의 기기 안에다가 그거를 이제 배치를 하면은 1시간 내에서 뭐 90분 안에 확진 수준의 진단 검사가 가능한 기기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노 테크놀로지라든가 반도체와 IT와 BT 기술을 접합한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현장 기반의 POC 진단 기기를 뭐 예를 들어서 손바닥만하게 만든다거나 더욱 더 작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소규모 작은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목표로 하던 것을 아예 이제 시골에 있는 보건소 혹은 보건지소까지도 이제 더 내려서 훨씬 더 빨리 의심 환자를 확진해서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를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진단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찾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재단에 많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한 AI 기반의 기술을 실제로 이제 진단 기기에 탑재시키는 형태의 그런 접근들도 있기도 하고 아직 저희 재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AI 이제 기술 자체에 대한 제품 개발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향후에 잠재적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는 다양한 AI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영상의학과가 없는 곳에서도 결핵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할 수 있는 저희 재단은 지금 이제 현재 그런 기술들은 그냥 실증 가능성에 대한 근거 창출에 대한 과제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AI 기반 기술, 이제 이미징 이제 분석 기술 등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상 인력, 영상의학과 인력이라던가 그런 전문 그 분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또 앞으로 좀 이제 저희가 주목할 만한 기술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형화된 진단기기들이요. 그러니까 특정 감염병들만 진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범용성으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네네. 것들이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또 주안점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한 진단기기가 하나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멀티플렉스 캐파시티라고 해서 이제 한 진단 키트 혹은 한 진단 이제 프로세스에서 뭐 4개에서 5개에서 20개 이상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렉스 기능을 확보한 진단 방식 등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가난한 중저수 국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결핵에 대한 의심 질환을 이제 호소해서 온 환자를 검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호발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질환들이 한 번에 이제 진단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다면은 보통 보건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힘든 지역은 병원이나 보건소, 이 의료시설에 한 번 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흔치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제 감염병의 유병 현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타겟이 되는 감염병들은 뭐 이제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는 결핵이라든지 그렇죠. 말라리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기생충 질환 이런 것도 좀 예. 들어가고. 지금 뭐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타겟하고 있는 건 아마 3가지 유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 말라리아, 뭐 댕기열 등의 이제 상당히 이제 호발하고 있는 이제 감염병들, 특히 이제 열대 지역에서 호발하는 감염병들. 두 번째로는 이제 팬데믹 포텐셜. 이제 한 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이제 감시 체계에서 질병 감시 체계에서 이 질병이 발생한 현황을 놓치면 정말로 광범위하게 혹은 글로벌하게까지 팬데믹 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감염병들이 또 중요한 카테고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서 납병이라든가 주요흡충 질환이라든가 소위 기생충 질환이라든가 저희들이 이제 소외된 열대 질환이라고 해서 소외 열대 질환, 네글렉티드 트로피컬 디지즈 (NTD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의 진단 등은 워낙 이제 기업들이 잘 개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WHO에서 제시하는 20여 개의 NTD라는 영역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진단 방식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개발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지내면서 많은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을 했었고 사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또 IBI하고 협력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면역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근데 끝내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19 때 이제 백신을 상용화해서 일단 출시까지 한 거는 끝내는 마지막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신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팬데믹 대응을 다시 한다 그러면 다음번 팬데믹 때는 또 좀 더 많은 회사들이 백신을 좀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쩜 우리나라가 뭐 1등은 안 되더라도 한 3, 4등 정도로 백신을 낼 수 있을 정도는 도달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런 능력을 다 온전히 갖추고 있다고 조금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정부에서 이제 아마 언론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 mRNA 그 백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mRNA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mRNA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mRNA를 허가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조만간에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4, 5년 뒤에 이제 승인이 나면 저희 우리나라도 온전하게 이제 그렇게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또 뭐 그게 아직 허가된 건 없지만 또 mRNA를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미 이제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사실 그 백신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고 코로나 때는 정말 그거를 평가할 수 있고 임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사실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그런 것들 그때 어려움을 바탕으로 뭐가 부족했었고 이런 것들 다 이제 판단해서 이제 그러한 시스템도 다 갖춰가는 이제 방향으로 지금 일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 이게 잘 안 나와서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이제 다 작동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아주 빠르게 팬데믹에 대응하는 그런 백신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조만간에 그게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 이제 그 박사님하고 이제 뭐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박사님이 딱 이 회사는 성공할 거야라고 했던 회사만 성공했어요. 솔직히 이제 실험을 다 해보셨으니까 이미 다 아실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 mRNA 사업단 구성될 때 5천억 예산 딸 때, 야, 국내에서 그 특허나 이런 거 다 회피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괜히 또 만들었다가 그냥 이제 그 법정 다툼이랑 그냥 상당히 벌이면서 출시는 안 되고 이런 상황 벌어지면 어떡할까? 실제로 우리나라 폐렴구균 백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제 화이자사하고 소송부터 끝내 출시 안 되는 백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는 사실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기술들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해서요. 네,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다수의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기업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들 특허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특허인 그 UTP 그 언메틸레이션 그건 이제 특허가 27년에 이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허가 조만간에 만료가 되고 또 아주 중요한 뭐 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도 자체 기술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뭐 100% 모든 특허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도 자체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LNP 쪽인데 네, 그렇죠. LNP 쪽도 이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또 많은 기업이 그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해서 아직 이제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LNP들도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특허 문제는 아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NP는 리피드 나노파티클이라 그래가지고요. mRNA 백신의 면역원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의아할 만한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만 이제 좀 계속해서 항시적으로 잘만 지원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좀 끝까지 좀 지원해서 완성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제일 부러워하거나 제일 열받는 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예를 봤는데 일본이 작년에 이미 승인을 받았죠. 네, 일본은 그 mRNA 일반적인 mRNA 승인을 받았고 또 셈이라고 셀프 앰플리파잉 mRNA까지 해서 다양한 mRNA도 승인이 다 받은 나라. 받아서 사실 우리나라 과학자 입장에서도 네. 좀 되게 창피하는 일 중에 하나였긴 했고요. 중국도 승인을 받았죠. 네, 또? 중국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참 중요한 것은 이번에 또 6월에 이제 대선도 있고 네. 정권이 또 교체될 가능성 혹은 또 차기 정부가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정책 예산 우선순위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mRNA 백신 기술이라던가 또 이제 국가적 보건 안보에 중요한 이런 기술들은 안정적인 그 정책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잘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좀 제일 한계 중에 하나였던 게, 그러니까 2009년에 인플루엔자 유행하니까 이제 인플루엔자 본부처 사업단을 비롯해서 인플루엔자에 그냥 모든 연구비가 다 투자가 되고, 2015년에 메르스 유행하니까 기존에 있던 인플루엔자 사업도 문 닫게 하고 메르스에 막 엄청나게 투자하고, 코로나19 발생하니까 또 코로나19 어쩔 수 없이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막상 또 코로나19 끝나니까 또 언제 우리가 코로나에 고생했냐는 듯이 연구비도 삭감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R&D 체계가 사실 어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자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한 가장 큰 문제가 기본적으로 사실 팬데믹 일으키는 게 인플루엔자 코로나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들도 어느 정도 꾸준히 유행이 돼야 되는데, 연구비가 무슨 유행 따라서 어떨 때는 인플루엔자의 몰빵, 어떨 때는 뭐 코로나 몰빵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연구 분야의 과학자들의 거기에 이제 올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R&D 체계라든지 또는 이제 라이트 재단은 투자를 하는 일종의 투자 회사의 성격을 가지고도 있고, 또 IVI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굴해내서 그런 부분, 특히 또 역학 연구를 통해서 어떤 질환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를 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럼 아까 이미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R&D 체계에 있어서 특히 이런 백신이나 진단 또는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한두 가지씩은 좀 돌아가면서 한두 가지는 안 되고 사실 뭐 한 100가지는 될 수도 있는데 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또 그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우사 같은 거 더 얘기하실까요? 아, 네. 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지속적인 정책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변화라든가 정권의 변화 혹은 이제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끔씩 보면 좀 국내 재정 당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다가도 코로나가 끝났으니 마치 소를 이제 잃었으니 외양간을 이제 고칠 필요도 없겠네요. 같은 느낌으로 그냥 팬데믹이 뭐 한번 왔으니 앞으로 당장은 이제 팬데믹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재난 대응이 아니라 잘 준비된 재난에 대한 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비에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재난이 막상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근시안적이지 않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 뭐 인플루엔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만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요 연구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희 분야에 그동안에 좀 너무 이렇게 좀 무시되는 듯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실전 백신 개발에 필요한 연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논문을 뭐 셀 사이언스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의 연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근데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연구가 정말 많이 비어 있다는 것을 실제 개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주로 하려고 했던 게 제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우리가 이제 뭐가 부족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 임상 분석할 수 있는 어세이 시스템, 그쵸. 특히 그 퀄리파이드하고 밸리데이트된 어세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그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1년 넘게 걸렸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에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렇죠. 거의 저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제 자체적인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사실 후원을 받은 돈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개발을 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에는 정말 다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정말 어렵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데 이제 그게 이제 중화 분석 하나 하는 건데 뭐 가령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뭐 몇천 페이지의 서류가 필요하고 SOP라든지 이런 거 작성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공백들이 좀 있는데 그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좋은 페이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이 과제 평가가 거의 대부분이 논문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연구자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전략적인 어떤 이해 및 지원이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많은 연구비가 해외에서 좀 많이 수주를 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에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19 때 IVI가 없었으면, 국제 백신 연구소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백신과 관련돼서 뭐라도 하나 있었을까까지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어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근데 사실 또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못하는 오히려 해외에서 투자받은 것 또는 국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부금 받으신 거로 아니 정부에서 좀 들으시면 아쉬울까봐 네. 아니 좀 정부에서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예, 하지만 이제 그건 기본적인 지원이고 어떤 추가 이제 연구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많이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연구 책임자들이 또 연구비를 또 따야 또 더 네. 진보된 걸 하는데 국내 연구 체계 자체가 이제 IVI가 지금 이렇게 산업적인 인프라를 쌓아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제도 별로 안 나오고 또 그런 부분들은 논문이나 평가를 받기도 힘드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어떤 펀딩을 조성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또 아쉽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네, 상당히 많이 좋은 변해서 이제 예, 최근에 이제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해하고 꽤 많은 이제 공동 연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좀 많은 또 기회를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분이 제가 처음 첫 시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뭐 기업이든 대학에 가셨으면 훨씬 더 대접도 잘 받고 훨씬 더 경제적 부도 누릴 수도 있는 만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라이트 재단 또한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아마도 라이트 재단에서 또는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아마 소망하고 있는 일종의 위시리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성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게 한두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들을 하시고 오늘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박사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션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의 예산과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감염병에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실제로 이제 개발되고 제품이 나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에는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서 기여도 하고 또 그런 제품들이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54개국, 가비가 타겟팅하고 있는 90여 개 국가, 글로벌 펀드가 조달하고 있는 70여 국가에 나름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공공조달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또 이제 국내 이제 기업과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에게 또 제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희망하는 바는 저희 재단이 지금 6년 동안 진행하면서 한 69개 과제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다양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기술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IT와 BT를 활용한 뭐 AI를 활용한 이런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역량을 활용하거나 또 저희 재단도 지금 이제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나름 잘 보유하고 있는 기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영역에 이제 역량들이 R&D 자금으로 잘 투자가 되고 상당히 좋고 양질이면서 또 이제 적정한 가격의 제품들을 잘 제시를 해서 한국의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바이오 R&D 역량을 활용한 이러한 이제 기술 혁신 제품들이 아프리카 또 중남미의 고질적인 감염병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공익적이니까 포부도 되게 공익적인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소망이 박사님. 뭐 저는 뭐 아이비아이 처음 조인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바라는 바는 사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뭐 이윤상 이사님과 거의 같은 목표인데요. 정말 잘 적용이 돼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그런 꿈 하나로 이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고 이제 만들고 있는 이런 백신이 최대한 많이 좀 사용이 잘 돼서 보다 많은 이제 특히 이제 LMIC 국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의 생명을 저희가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바람이고 그건 저희 연구소의 또 미션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두 분의 숭고한 삶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되게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제 국제보건의 영역에 있어서 또 진단, 치료 또한 백신과 관련돼 있어서 현장에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두 분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한 이 두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한 국제적으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매우 이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 좀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다음 팬데믹의 대비를 위해서 여기 계신 이런 이제 송만기 박사님이나 윤상 박사님 같은 분들이 사실 국내에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도 많이 후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재단의 전략교회사이신 이윤상 박사님 그리고 국제백신연구소 과학사무차장이신 송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욱더 뜻깊은 얘기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